안녕하세요.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여러분,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세윤입니다. 우선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의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된 거 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. 특히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여기 계신 300분이 국민참여단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그 용산공원이 생기게 된다면 앞으로 그 주변이 어떻게 바뀔까,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,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용산공원을 다들 방문을 해보셨을 텐데요. 그 첫 만남, 또 첫 인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. 저 같은 경우 일단 지도에서 많이는 봤지만 정말 들어가 봤더니 정말 크구나. 그리고 서울에 정말 그 삼중심의 한복판에 있구나. 하지만 한복판에 있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또 조용하고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의 경관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고 또 이런 매력이 굉장히 느껴졌는데요. 용산공원이 이렇게 크고 또 과거에 기지로 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용산공원 자체가 도시와 만나는 그 접점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큰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과거 그 미군의 주둔지였기 때문에 기존 도시와는 다른 또 불연속적인 경계를 형성하고 있고요. 그에 반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전쟁기념관 같은 대규모 문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간들이 공원 활동의 잠재적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. 용산공원 주변을 이루는 여러 생활권의 특성상 굉장히 우리가 도시와 사회의 다양성의 보고가 될 것이다.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그 용산공원 주변에 굉장히 특색 있는 생활권이 많은데, 대표적으로 남산과 남산 아래 천마을이라고 하는 해방촌, 또 이태원, 한남동, 이촌동, 또 용산 신용산, 그리고 삼각지, 남영동 등등이 이제 대표적일 텐데요. 앞으로 이런 생활권들의 성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, 또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, 저는 이런 고민을 우리 국민참여단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세 개의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이 용산공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큰 공원이 도시 한복판에 있을 때에는 특히 여러 가지 길과 연결이 되게 되는데,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다양성이 높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걷고 싶은 길, 또 여러 가지 할 게 많고 볼 게 많고 사람들과 어울릴 여지가 많은 길이 어디가 있고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,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. 그 사례로 여기 보이는 보스턴 커먼의 다운타운 크로싱과 파크 스트리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보스턴에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도심부 한복판에 보스턴 커먼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고요. 그 공원으로 연결하는 접근하는 여러 지하철역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파크 스트리트 역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역으로 가는 이 가로 이름이 이제 파크 스트리트인데요. 다운타운 크로싱이라고 하는 도심부에서 파크 스트리트를 따라서 이 보스턴 커먼이라고 하는 공원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. 이걸 보듯이 우리가 어떤 용산공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용산공원이 있다라는 게 주변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력이 되는 거고, 거꾸로 또 공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변에 이런 생활권들이 매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공원에 가는 또 이유가 되고 공원이 더 즐거운 이유가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공원과 만나는 요 축을 생각해 보면 공원은 열린 공간이고 주변 도시는 건물이 빽빽하게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런 그 남북 방향의 축이 생깁니다. 그리고 이 남북 방향의 축을 동서방향으로 보행을 통해서 연결하는 하나의 또 다른 축이 생기는데, 저는 이 두 개의 축을 우리가 한번 이런 축, 이런 길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파크 스트리트 같은 경우 주변에 여러 용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공원에 이르기 전에도 대학 기숙사라든지 또 19세기에 만들어진 교회, 쇼핑몰, 업무시설, 식당, 카페 등등의 정말 우리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총체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용도들을 저층부에서 볼 수 있고요. 또 그 용도를 이용하는 다채로운 사람들, 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활력 있는 분위기, 저는 이런 분위기가 이 파크 스트리트라고 하는 가로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,
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 파크 스트리트가 이제 끝나서 공원과 만나는 곳에 이런 광장이 있고 시설물이 있고 또 녹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경계부를 어떻게 섬세하게 계획을 하는지 또 그 보행으로 건너가기에는 과연 편한지, 건너갔을 때 적절한 시설물들이 있는지,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용산공원과 용산공원의 그 경계부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사례로 한번 많은 분들이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리단 길일 텐데요. 경리단 길이 거의 이 끝나는 부분, 그래서 용산공원과 만나는 부분이 과거에는 용산공원의 경리단 길에서 접근해서 건너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그 도시의 가장 막다른 길처럼 되어 있고,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도시적인 활력, 그 다음에 용산공원으로의 접근성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소위 그 데드엔드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앞으로 용산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경리단 길과 공원이 만나는 곳이 앞으로 그 살아있는 그런 경계부, 라이브 엣지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?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참여단 분들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고민의 맥락에는 이 길 자체도 있지만 길이 끝나는 지점, 요 사거리가 형성되는 곳, 횡단보도의 모습, 횡단보도를 건너갔을 때 용산공원에 작은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서 또 녹지가 펼쳐지고 여러 가지 광장 관련된 그 용도를 만나고, 저는 이런 부분을 이 길에 대해서 한번 길과 연관시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경관인데요. 용산공원 주변에는 여러 경관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남산도 있고 또 저 멀리에는 그 도심부로의 경관도 있고, 또 남쪽으로 아시겠지만 그 용산공원이 남북으로 3km나 되는 굉장히 긴 공원인데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한강이 있는데요. 여기에서는 한번 한강과 만나는 그런 경관을 우리가 어떻게 창출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.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워터프론트를 설계한 그 예를 한번 들어 볼 텐데요. 이런 워터프론트가 도시와 잘 만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워터프론트의 구간별 개성과 또 매력들을 우리가 정의하고 그 매력을 어떻게 더 잘 발산시킬 것인가, 그리고 그 매력이 어떤 거대한 도시 블록으로 또 높은 건물로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규모의 도시 조직과 활동적인 저층부 공간과 연결이 돼서 그런 워터프론트의 매력이 도시로 스며들고 또 도시에서 공원으로 스며들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고민을 나눠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의 워터프론트 계획입니다. 그 계획에서 그 워터프론트를 따라서 여러 가지 성격들을 부여를 했고요. 그 성격이 어떤 곳은 이제 그 해변가가 있는 곳, 다운타운과 만나는 곳, 언덕이 있는 곳, 또 그 워터프론트 관련 여러 산업이 있었던 곳으로 나눠서 각각의 매력적인 워터프론트 공간으로 도시나 공원에서 연결하는 길, 그런 조망가로, 또 워터프론트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상징하는 여러 장소나 건물이 있는 그런 길 등으로 나누어서 이 도시 조직을 섬세하게 이제 설계한 그런 예입니다. 그래서 이런 곳을 보면 저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돈은, 그리고 자본은 뉴욕에 있다. 권력과 또 행정은 워싱턴에 있다. 하지만 자유분방함과 또 워터프론트의 매력은 샌프란시스코의 노천 카페에서 카푸치노를 마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. 그럼 그만큼 어떤 도시가 또 그 워터프론트와 만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도시의 여러 가지 매력, 정체성을 규정 지을 수 있다, 이런 말일 텐데요. 저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이는 이런 가로, 또 샌프란시스코의 워터프론트 주변을 걸으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건축 경관들이 앞으로 용산공원 주변에서 아주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그래서 워터프론트와 만나는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워터프론트에서 보이는 경관, 또 워터프론트를 내려다보는 경관을 고려하면서 설계가 되고, 이런 설계가 섬세하게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활동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사례를 한번 그 한강과 그 다음에 이촌동, 그리고 용산공원이 만나는 이 부분에서 한번 경관을 상상을 해보고 싶습니다. 지금은 아직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용산공원이 제대로 조성되기 시작한다면
가장 용산공원으로 많이 사람들이 접근할 입구 중에 하나가 아마 이촌역에서 이 그 국립중앙박물관 옆을 통해서 접근하는 곳일 것입니다.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한강공원을 또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, 여기에 그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사람들, 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, 또 일상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요 이촌동을 지나서 이촌역과 국립중앙박물관을 지나서 한번 공원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경관,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요 지역이 바뀔 수 있을까?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고요.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아까 이촌역 진입부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인데요. 여기에 초중 고등학교가 있고 또 상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들 혹은 사람들의 활력이 굉장히 많은 시설들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, 지금은 이런 도시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여기 있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또 재건축이 되고 또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용산공원과 한강을 연결하는 그런 생활권으로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경관이 만들어질지, 저는 이런 고민들을 우리 국민참여단분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용산공원에서의 삶과 경험이 도시로 더 크게 퍼지는 것입니다. 앞에서 두 개 말씀드렸던 거는 용산공원으로 가는 길에 대한 거, 또 용산공원이 주변과 만나는 방식이었다면 더 크게 이제 용산공원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삶과 경험이 어떻게 주변 도시로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.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사례는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에그리파크라고 하는 곳입니다. 에그리파크는 말 그대로 농촌의 여러 가지 우리가 농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도시적인 삶으로 이제 가져오는 건데요. 여기에서는 이 오키나와의 이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특산물, 또 야채, 채소, 과일들을 이 지역에서 이제 재배를 하고 그 재배된 종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가공해서 우리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, 또 그게 우리가 어떤 식문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또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큰 공원입니다.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야채 샤브샤브, 또 이런 샌드위치 등을 여기서 먹을 수 있고, 또 허브 정원이라든지 또 외부 공간에서 이 지역다운 그런 야외 공간, 또 여유로운 그런 정원, 외부 공간, 또 하늘과 만나는, 자연과 만나는 모습, 이런 것들을 에그리파크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. 이 사례를 조금 더 도시적인 활동과 우리가 연결시킨다면, 이건 일본 사례는 아니고 리스본에 있는 그 타임아웃 마켓이라고 하는 사례인데, 어떤 한 공간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맛과 또 삶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와 만나서 또 이런 음식을 하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리어로 발전시키기도 하고, 또 콘서트도 열고, 또 장을 보고 자연과 함께 일하고 또 교육을 받는 이런 재미도 느낄 수 있는,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용산공원의 매력을 주변 도시와 더 적극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. 앞으로 용산공원이 만들어질 북쪽 끝부분인데, 이 곳과 남영동, 또 이태원, 해방촌, 그리고 여기 그 용산 신용산까지 요 일대에 한번 용산공원에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맛과 삶의 그런 경험들이 한번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고, 이 용산공원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주변 이태원, 해방촌, 남영동과 어떤 공간과 어떤 활동, 또 이런 활동들을 이끌 사회적 주체와 만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될 텐데, 용산공원에서 지금 이제 실험되고 있는 그런 조경학교라든지 정원학교, 그 다음에 용산공원을 매개로 일어날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체험들이 앞으로 도시로 어떻게 흘러나올 수 있을지, 저는 그 고민이고요. 제가 오늘 강의에서 이제 세 가지 용산공원과 관련된 도시 변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, 용산공원으로 접근하는 길, 또 용산공원이 주변 자연과 한강과 만나는 방법과 경관, 그리고 용산공원 안에서의 삶과 경험이 도시로 더 크게 이제 확장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.
그래서 한 2가지 정도 그 국민참여단 분들께 일종의 숙제를 드리고 싶은데요. 한번 첫 번째 숙제는 용산공원 주변에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매력적인 길, 다양성이 높은 길, 또 걷고 싶은 길이 어딘지,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지, 그리고 용산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이런 특색들이 더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여러 가지 사진을 찍고 그 관련된 분들을 한번 인터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해보는 게 이제 첫 번째 숙제이고요. 2번째 숙제는 조금 더 이제 큰 범위인데요. 한번 그 어떤 특별한 길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지역이라든지 뭐 이촌동 아까 말씀드린 혹은 해방촌 또 남영동에서 용산공원과 한번 연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면 좋겠을 법한 그런 활동 혹은 프로그램 혹은 어떤 특별한 사회적 그룹과의 어떤 관계 맺음 측면에서 한번 더 크게 상상을 해보시고 관련된 소위 우리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.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그런 어떤 특정 활동이 용산공원과 그 주변의 어떤 공존에 어떤 도움이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이 정도 2개의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.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